난민 신청서 보지도 않고 불어. 난민 신청 졸속 심사 2021년 1월 3일 서울행정법원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 2020년 9월 10일 난민 인정 신청서만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박해 경험이나 이란 정부의 주목 가능성에 관해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서울 출입국 외국인 청장은 그러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출입국 관리정보 시스템에 요약 기재된 사유만 확인하고서 사정 변경 없는 난민 재신청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체류 자격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본국에서의 박해와 전쟁 등으로부터 어렵게 탈출해 도착한 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했는데 딱 하루 만에 불허당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부끄럽게도 2020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의 그러한 처분에 대해 위법성과 하자를 인정하며 취소를 넘어 아예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처분 행위의 무효는 쉽게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난민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처음인 듯합니다. 난민 인정 절차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란 출신인 A씨는 1993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해 지내면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이후 종교 문제로 본국에 돌아가기 어려워지자 2003년 첫 번째 난민 인정 신청을 했는데 약 3년간의 심사 끝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란 정부가 A씨의 개종 사실을 알고 박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2009년 이란으로 돌아간 A씨는 10년 후인 지난해 1월 단기 방문 체류 자격으로 다시 한국에 입국해 4월 10일 난민 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날인 11일에 A씨는 난민 신청자가 받는 기타 체류 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 당일에 바로 난민 인정 신청에 불허 처분이 나왔습니다. 사정 변경 없는 재신청자여서 불허함이라는 한 줄 사유가 전부였습니다. 이 같은 결정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법무부의 난민 인정, 심사, 처우, 체류 지침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의 비공개 내규에 불과한 해당 지침에서 사정 변경 없는 재신청자는 보다 빠르고 선제적으로 난민 심사에서 탈락시키는 것을 실무자들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이는 최근 5년간 한국의 난민 신청자가 약 10배 늘어난 데 비해 심사 인력이나 여건은 개선하지 않으면서 법무부가 내놓은 미봉책이었습니다. 난민 심사 시스템 전반을 돌아보고 확충하는 대신 각종 요건들을 마련해 난민 심사 대상을 예전처럼 줄이려는 것이었죠. 대놓고 졸속 심사를 할 수는 없으니 법무부가 내세운 명분은 난민 재신청자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역시나 졸속 심사였습니다. A씨의 담당자는 신청서를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A씨가 이전과 같은 종교 문제로 난민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동일 사유 재신청, 기독교로 개종이라고 적었습니다. 체류 업무 담당자는 이 한 줄짜리 기재 내용만 보고 사정 변경 없는 난민 재신청자라며 A씨의 체류 자격을 불허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행정법원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 2020년 9월 10일 피고 서울 출입국 외국인 청장의 불허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 형량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처분은 피고가 행정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사실조사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고 체류 자격 변경 허가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한 취지를 몰각해 재량권을 불행사한 경우에 해당해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형상으로도 명백합니다. A씨의 2차 난민 인정 신청 사유가 종교 문제인 것은
1차 신청 당시와 같았지만 10년 사이 본국에서의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A씨가 이란으로 돌아간 후 주변인들이 A씨의 개종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해 체포 구금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A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고 이러한 점을 자세히 신청서에 적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가능성이 10년 전에 비해 매우 분명해진 것이죠. 법원은 A씨가 10년 만에 재입국해 난민 인정 신청을 한 만큼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도 담당 기관이 별도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점을 꾸짖었습니다. 또 해당 불허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할 만한 충분한 시간은커녕 체류 업무 담당자에게 관련 자료조차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의 사건은 다행히 난민인권단체의 도움과 법원의 이례적인 무효 판단으로 잘 해결되었지만 이 같은 황당한 사건이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문제의 재신청자 부적격 규정을 아예 난민법에 도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8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난민법 일부 개정안에는 과거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해 부적격 결정 또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재신청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난민 인정 심사 부적격 결정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재신청자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에만 부적격 판정을 피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일 때에는 일반 난민 신청과 동일한 심사, 불복 절차를 보장하지 않고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하도록 간소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가 인정하지 못하는 난민 인정 사유란 체류 연장 목적, 사인 간의 분쟁, 경제적인 이유 등입니다. 난민 인권 네트워크 32개 단체 공동 성명 2020년 12월 28일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 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 관행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겁니다. 재신청한 난민들은 서류로만 심사해서 원칙적으로 기각하겠다는 것이고 법무부가 잘못 이해한 기준에 따라 거부해온 대부분의 난민 신청에 대해서도 명백히 이유 없다고 낙인 찍고 빨리 추방하겠다는 겁니다. 체류 연장 목적, 경제적인 이유, 사인 간의 분쟁 등의 사정이 있다는 사실은 난민과 난민이 아닌 사람을 구분할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핵심은 박해의 위험이 있는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박해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할 세계적인 정보와 자료, 심사 역량이 없다 보니 난민 신청자 개인을 의심하는 식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체류 연장 방편으로 난민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며 이번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난민 신청자들과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느끼는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밀려드는 난민 신청에 질려 가짜 난민 선별에 치중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난민 신청 건수는 이제야 경제 규모나 민주주의의 수준이 비슷한 다른 국가들과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한국에서는 15,452건의 난민 신청 중 고작 79명에게만 난민 지위가 부여되어 난민 인정률이 0.4%에 그쳤습니다. 법무부가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독일과 미국, 캐나다 등에도 비슷한 제한 규정이 있다고 제시했는데 이들 국가의 난민 인정률은 30에서 50% 수준입니다. A씨에 대한 졸속 심사로 처분 무효라는 부끄러운 결과를 받아들고도 법무부가 독일, 미국, 캐나다의 난민 심사 인력과 틀,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처우가 아닌 신속 심사 규정부터 베끼겠다고 나선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A씨의 판결문을 받아본 법무부와 출입국 당국이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이 문제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B컷의 B컷.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알 수 있다고 하죠. 난민에 대한 정책과 사회적 태도가
바로 리트머스지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소동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장단체 탈레반이 정부를 붕괴시키면서 발생한 난민을 우리나라도 수용했습니다. 한국에 오기를 희망하는 사람 전부는 아니고 아프간 현지에서 한국 대사관이나 바그람 한국병원, 한국국제협력단 등에서 근무한 380여 명입니다. 법무부는 이들을 특별기여자라는 용어로 지칭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국가와 국민의 도움을 준 착한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특별기여자들이 입국할 때부터 공항에 마중을 나가 아이들에게는 인형을 전달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관련 보도자료를 내는 등 착한 외국인들을 보호하는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보호와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은 임신 8개월 당시 입국했던 아프간 난민 산모가 국내에서 출산하자 직접 병원에 축하 방문을 해서 신생아를 안고 사진을 찍은 후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족의 면회도 조심스럽던 시기였는데 말이죠. 한국인 산모라면 친인척도 아닌 모르는 사람이 위생복도 갖춰입지 않은 채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안고 사진을 찍겠다고 요구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신생아를 아는 정치인 출신 장관의 양 옆으로 아직 몸을 추슬러야 할 산모와 아이 아빠가 손을 공손히 모은 채 서 있는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같은 시기 법무부 산하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는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가 발생해 법무부가 진상 파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보호소에 머무르던 모로코 출신 난민 신청자 A씨가 자해 등의 위험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이 A씨의 손과 발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고 다시 손발을 포승줄로 연결해 배만 바닥에 닿은 자세로 4시간 이상 결박한 사건입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고문 등에서 사용하던 새우꺾기 자세에 대해 이미 대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적 고문이라고 결론 내렸는데도 2021년에 이 같은 일이 자행된 겁니다. 처음 가혹행위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을 당시 법무부는 해당 외국인의 자해 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가 결국 인권 침해가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난민 신청서를 보지도 않고 불허한 일, 특별 기여자를 환대하고 법무부 장관이 출산 축하 방문 소식을 널리 홍보한 일, 보호 외국인에게 고문에 준하는 가혹행위를 한 일은 난민에 대한 차별적 태도 혹은 반인권적 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듯합니다. 국제사회에 소개하기 부끄러운 한국의 민낯입니다.